이 전만 채널은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데 이제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정항래 육군 중장, 겨울이 셋이. 그러게요. 육군 군수사령관을 지내셨는데, 그 전에 또 야전 사단장도 하시고 계셨죠.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중요한 군 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교수님도 예,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국방본색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군대 이야기, 국방 이야기. 그래도 아직 다들 고맙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캡본색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죠. 이제 어려운 핵 문제를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안보 국방 차원, 생활국방, 생존국방 이런 차원에서 핵 문제를 접근해 주시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21년에 그게 있었으니까 벌써 시간이 꽤 그러네요. 흘렀네요. 북의 핵 문제는 또 5년 그 책을 쓴 21년, 5년 뒤 내년 네. 아마 우리는 새로운 핵 문제를 접하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그 이슈들을 많이 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잠시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중요한 사회적 논의에서 잠깐 멀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놔둬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뭐 이 전문가시고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군사 리더십을 발휘하신 정항래 예비역 장군님을 모셨으니까 오늘 아주 찐을 빼도록 말씀을 좀 나눠볼까. 감사합니다. 육군 중장 별셋 출신.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이제 탄핵 때문에 하도 이제 별 다신 분들 보다가 이렇게 뵀는데 너무 이미지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인상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옆집 아저씨? 너무 선하세요. 그래서 요즘 하도 계엄 때문에 이렇게 별 다신 분들 모습을 이상하게 보다가. 그렇지. 네. 아유, 요즘 속상하죠. 그런 칭찬의 소리 들으니까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지금 또 핵에 대해서 쓰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우리나라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여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극적인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다들 우리나라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북핵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다니까 저도 진짜 몰랐던 책이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 북핵 본색. 네. 그전에 제가 삼산섬이라는 때를 냈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다시 한 몇 년 만에 소환돼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자로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채널은 군사 분야, 예. 정책 분야, 안보 정책 분야 이 분야에 대한 방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풀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전문가를 모셔놓고 일방적으로 그렇죠. 레슨을 받거나 뭐 팩트를 이렇게 전달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아이고, 아주 또 좋습니다. 뭐 말씀하면 태클도 한번 걸어보고 그럼요. 또 박수도 한번 쳐보고 이런 이제 형식의 대화거든요. 그럼 이제 오 교수님은 이 안보 분야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그거 이해가 되네.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네. 이런 수준까지로 말씀 나누려고 옆에서 막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나 요즘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요즘 이렇게 정치 군인들이 지금 탄핵 때문에 허구한 날 헌지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럴 때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아시는 얘기도 많을 것 같고 하고자 하시는 맞아요. 얘기가 속에서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몇 편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정장군님 한번 찾아가 사하라 사막에 내가 찾아간 거 아세요? 장군님을요? 사하라 사막에요? 네. 사하라 사막에 계셨어요? 서부 사하라에 딱 자리 틀고 계시는데 그거리죠. 언제요? 엄청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이 새고 시절이죠. 그러시죠. 그 사막에 그 PKO 단을 이끌고 계셨어요. 오, 정말요? 맞아요. 기억이 이제 아니, 소환되시는구나. 제가 중령 시절에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 지원 단장을 갔었어요. 제가 국방부에서 KMU. 카이엠의 카메라 기자들을 데리고 맞아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위를 선양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찾아 하고서 쫙 한번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중에 서부 사하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거기서 뵀습니다. 부대파병 했었죠. 부대파병. 제 인생에 가장 유익했고 내 추억 속에 아직까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시절이 네. 바로 서부사하라 라윤이죠. 라윤. 부가 라윤이고 모로코와 서부사하라의 그 분단 사이에서 PKO 요새 저 우크라이나의 이제 평화유지군 뭐 이런 것들 요새
막 네. 얘기 나오던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유해. 오, 진짜요? 네. 얼마나 계셨어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준비 기간 한 4개월, 그 다음에 현장에 한 6개월. 그대를 군의관들하고 간호장교, 그 다음에 군 의료 팀. 요원을 갖고 유엔에서 파견된 그 미노루스라는 유엔의 임무를 위해 파견된 그 요원들의 의료 지원을 하는 거였죠. 아, 제가 거기 가서 정말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푸른 그 유엔 베레모를 쓰고 그 국기를 선정하며 현장에 그 분쟁 지역에 아이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그 사막에서 전술 기동을 하는데 헬기가 휙 도는 거야. 근데 나 이것도 안 맸거든. 밖으로 쓸려 나가는데 공중에서 떨어져서 그냥 아, 걸러가요. 그래. 헬기 얘기하니까, 이게 저 지금 약간 저 시작과 함께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은 재밌는 얘기가 네. 그때는 단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의사들하고 간호장교들이 그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를 헬기로 가는데 그때 유엔에서 운용한 헬기가 저 러시아산 헬기였어요. 근데 그 헬기 조종사들이 그 당시에 음주 운전을 많이 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우리 헬기. 그저 의사와 간호장교들이 이제 의료 지원을 나가는데 헬기를 타야 되는데 그 단장한테 저한테 저 훈련사가 많이 난다. 어머. 러시아 애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화면을 보셨겠죠? 매일 전쟁터에서 러시아 애들 술병이 막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 힘든 추위 이런 것들을 모독하러. 그럴 수 그 있겠다. 당시에도 러시아 그 헬기 조종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음주 측정기가 없으니까 네, 제가 네, 그렇죠. 그 유엔 특사한테 가갖고 우리는 의료 지원을 못하겠다. 그 당시에 얘기해갖고 하여간 경고가 되고 막 그랬던 헬기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이 번뜩 나네요. 하여튼 그 젊은 시절을 액티브하게 맞아요.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보내시네. 맞아요. 아니, 이거 좀 세도 되는 거죠? 아, 괜찮아. 그 당시에, 제 꿈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활동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급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압박을 해갖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중령 고참 때 갔는데, 대령을 내가 진급을 늦게 하더라도 이거 파병단장을 꼭 해보고 싶어갖고 그러셨구나. 시험을 보고 나갔어요. 근데 내 인생에 아주 가장 좋은 추억이었고 또 그러세요?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러니까. 아유 그것까지 관계가 많네요. 우리가. 많아요. 따지고 보면. 소 박사님하고 관계가 많네요. 반갑습니다. 예, 잊어버리시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된 정말 일이니까 오랜만에 소환. 기억이 이제 소환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 그 시절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착잡합니까? 맞아요. 개업이라는 블랙홀에 그냥 온 나라가 빠져가지고 경제, 안보, 사회, 정치, 심지어는 교육, 의료 모두 다 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졌어요. 힘드시죠? 근데 더 그런 게 참 그 역량 있는 그 장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으셔서 모두 같은 마음도 요즘 개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요. 우리 국민들의 인상 속에 사실 내가 이렇게 보면 인상이 변화걸랑요. 이제 개업 12.3 비상경이 일어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말 그대로 헌재의 시간 또 이제 내란 군사재판을 이제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제 우리도 군인이었잖아요. 네. 보니까 진짜 우리 멍한 대통령을 완전 초짜 대통령을 뽑아놔갖고 진짜 45년 만에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겪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군인의 입장에서는 이 한 30여 명이 지금 구속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그러니까 장군 17명, 그다음에 뭐 연관장교 한 13명이 하고 그러니까. 30여 명이 하고 그 헌재에 그 최종 진술하는데 국회 측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막 와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딱 나와 있는 게 양병 10년, 용병 1년이다. 한 번 군대를 쓰기 위해서 한 10년의 기간이 양병 10년이 걸리는데 이걸 순간에 10여 년에 걸친 양병의 기간을 한순간에 한 입에 턱 털어놨어. 아유. 한 거죠. 그래, 이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고 아주 그 여자 변호사가 딱 워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 감명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요거는 그래서- 국회측, 예. 그래서 참 이번 계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계엄이 막 진행되면서 또 그 우리 군인을 막 그냥 군대를
그냥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한 거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제복입은 민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은 실패했고 막을 수 있었다. 막을 수 있었어.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서 하여간 약간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거는 불법한 명령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죠. 이 연관장교들 또 예하 지휘관들의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의미가 뭐냐면 요새 육사 폐지, 그다음에 방첩사도 폐지하라, 막 무조건 전부 다 폐지하라는 의견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때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맞아요. 세월호 하는 저 거 기억나요. 해경 해체했잖아요. 바로. 해체했잖아요. 바로 아무 대책도 그런 없이. 분별한 그러니까. 조치가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윤석열의 그 멍청함 대비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마지막까지 나는 회복과 성장이라는 말, 그다음에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 군대를 국민들이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 박사님, 우리가 군대를 바꾸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혁신을 해야 돼요. 이번 계엄 이후에 여하튼 이 계엄이 실패한 거는 45년간 계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 군대가 인식하고 많이 변화할 거예요. 조직적으로, 법률적으로, 네. 또 행태적으로. 그래서 이 12.12와 5.17 이후에 45년이 경과하면서 17년 뒤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과 17년 만에 소환해서 딱 체벌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2018년에 계엄문서 파동, 계엄문건 파동,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군인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계엄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군대를 계엄 이후에 회복과 성장이라는 차원,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키워드 두 개는 우리 군대의 혁신 방향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어떻게 한반도에서 싸울 것인가. 이 축 하나. 그 다음에 제대로 한 축은 떠나는 군대, 오지 않는 군대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춰놓고 계엄 이후에 우리 군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너무나 충격이 큰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안보 문제, 그리고 국방 문제, 군 조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싹 묻혀서 지금 군대나 군인이나 그냥 치욕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우선 이런 정책 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건강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동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민들 논의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무슨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사는 문제 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하고 또 이제 국방 이 양대축인데 이제 그 논의는 대개 이제 이런 선거 국면에서 많이들 포출이 되고 또 이제 구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고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변화들이 많아요. 일단 정책적 시간의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또 국제 환경의 변화로 봐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왔죠. 또 제가 볼 때는 헌재의 이제 판단의 시간인데 결과는 거의 모두가 예상하고 나와 있죠. 있는 거 같고 왜 나와 있느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원래 저는 이 반란의 의미에는 키워드가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해서 그다음에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물란한다. 이 네 가지가 키워드 걸로요. 근데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해서 국헌을 물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사방에서 나오지만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이 세 개의 키워드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에 근데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소 박사님 동아일보에 민주당도 안보 우크릭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그게 아마 그 기사가 나온 가장 주된 이유는 우크릭 하면서
우리 핵무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는 기사를 이제 네. 나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야, 참 다행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야,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핵무장 얘기를 할까? 막 또 옆에 또 반발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 왜 다행이냐? 아, 세상이 변했는데 정책도 변해야죠. 판이 맞죠. 변하는데. 네, 그건 맞죠. 대략 민주당의 그 2022년 대선 안보 공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약한 안보 정책을 제안하고 너무 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보면 이 스마트 강국 육성, 선택적 모병제,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소소하지만 행복한 그 안보 과제를 뽑는. 근데 그게 좋다 이거요. 그건 상당히 학문적이고 또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 나와갖고 뭐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이 어퍼컷 세레모니에 안보 이슈 전체를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요번에 나는, 야, 저게 또 2022년과 같이 그 안보 문제를 마지막에 가서 회피하거나 또 이슈를 선점당해버리면 우리 수학생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안보에 보수적 경향이 많은 유권자가 제가 보니까 한 1,400만 원이에요. 60대가 지금 한 800만 돼요. 70대, 80대 합쳐하고 한 1,400만이 되걸라요. 1%의 싸움에서 안보 이슈를 지난번 2022년 대선과 같이 약간 회피성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엔 빨리 안보 이슈를 선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우크릭이 당연한 게 이게 소위 그 국힘당 전체가 가운데를 펴놓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극우 쪽으로 이걸 빨리 선점하는 거. 그래, 야, 다행이다 하고 이제 생각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안보 문제는 우리 여야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